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왼손에 천문 14수를, 요 마디가 14마디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14마디, 천문 28수, 즉 우주의 모든 기운을 담아서 여러분이 제 강의를 잘 청취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헌균입니다. 자, 세종 이도의 눈물은 무슨 책이냐면요,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본이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해례본이 과연 오늘날까지 잘 전달이 되고 학교에서 교육이 되어 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큰 제목은 제 책을 소개하면서 세계의 모든 언어와 문자는 우리말에서 왔다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훈민정음 해례와 동국정운,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불경에 많이 쓰이는 산스크리트어,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써왔던 가림토 문자, 이런 것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여러분께 왜 훈민정음을 바르게 써야 좋은지를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리고 처음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머님들이 여러분들, 특히 자녀들, 남편, 따님들 정말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장독대 위에 하얀 백자에다 물을 떠놓고 기도를 많이들 하셨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의미가 뭔지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어머님들도 할머니의 할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그 뜻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겁니다. 자, 그 하얀 그릇 속에 정한수를 떠놓고요, 그 정한수 위에 저 북극성이, 북두칠성이, 남두육성이 비칠 때 기도를 원래는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대 사회에서 천문을 연구하는 천문관들이 사실은 그러한 방법으로 천문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천문 관측하는 한자 용어에는 수레 차자의 위에 그릇이 들어 있습니다. 즉, 수레에 커다란 물그릇을 담아서 거기에 비친 하늘의 별들을 바로 지면에다가 옮겼던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부찰질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발전된 것이 풍수질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든 문자와 언어가 한국의 고대어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를 제가 조금씩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우리의 국가 하면은 지금은 애국가로 되어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면서 애국가가 우리의 국가가 됐죠. 그럼 그전에는 어떤 국가가 있었을까요? 저는 단연코 아리랑을 꼽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점심시간이 이유니까 제가 아리랑을 잠깐 한 소절 해보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자, 이 아리랑은요, 어느 장소, 어느 나라, 어느 지구촌 어디에서 불러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리랑은요, 바로 홍익인간하고 제세이화하는 우리의
철학과도 아주 일치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즉 우리 전통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특이하게도 아리랑은 천지인입니다. 아리랑의 아자는요, 알입니다. 알은 바로 하늘을 의미하는 겁니다. 씨 아래 알자를 붙이는 것도 바로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천지인은 우리 현재 국학원의 가장 중심되는 모토이기도 하지만 천지인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 훈민정음의 기본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훈민정음의 기본 글자인 천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려면요, 제가 오늘날까지 우리가 쓰여졌던 언어 중에는요, 우리 기록에 의하면, 자, 제가 여기다가 태백일사라고 적었고, 그리고 단군색이라고 적었어요. 왜 이렇게 적었냐면요, 태백일사나 단군세기는 우리 북한이나 연변에서도 역사학자들이 보았을 때 각각의 제목의 이 책들은 바로 정사로 완전히 지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요, 태백일사, 단군세기, 삼성기, 북부여기 하면 뭘 떠올리냐면요, 환단고기를 떠올리고 국뽕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국뽕이란 말은요, 함부로 하면 되는 말이 아닙니다. 태백일사,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는요, 각자의 파트에서 북한에서조차도 정사로 인정이 된 역사서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우리 복희 여와 할아버지의 음양오행 8개, 하도, 즉 음양오행 이론이 8개로 발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천문, 지리, 수리로 문자로 해서 승화시킨 것이 그 그림이 바로 하도라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을 묘사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도입니다. 하도는 정식 명칭으로는 용마하도, 즉 물에서 몸은 말처럼 생겼고 머리는 용과 닮은 아주 상서로운 그러한 짐승이 등에 이러한 그림을 지고 나왔다라고 해서 용마하도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면 용마하도를 지고 나왔다면 그러면 용마하도를 지어준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용마하도는 바로 복희 시대에 왔다면 우리의 환웅천왕 시대죠. 그렇다면 그 전의 역사가 뭐가 있었을까라고 저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환국이라고 해도 되죠. 환국에서 있었던 이론들이고 환국에서 관찰했던 천문이고 지리이고 수리이고 문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모든 상고사의 역사서에 보면은요, 태백일사에는 신시의 녹서가 있었다고 그러고 자부선생이 우서가 있었고요, 치우천왕의 화서가 있었고요, 복희의 용서, 그 다음에 단군세기에 신지문자라고 하는 문자가 있었다. 즉 삼색 가륵단군 때 가림토 문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림토 문자가 바로 저 물 건너에 외국에 가서는 신대문자로 발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림토 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훈민정음과 당연히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반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제일 먼저 하냐면요, 그렇게 좋은 글씨가 있었는데 왜 그러면 1000년 전에, 600년 전에, 500년 전에 안 쓰다가 훈민정음이라고 세종대왕 때 쓰게 된 거야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요, 정확히 질문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마고 율려시대, 태백일사에 나오는 신시시대에, 치우천왕시대에 과연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는요, 제사장이 곧 정치를 했고요, 재정일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문자는
아무나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었고, 만약에 쓰게 되면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처벌을 받을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경이요, 최근에 와서 성경이 우리나라만큼 많이 알려진 데가 없죠. 그 성경도요, 과거에는 캐톨릭에서 일부 수녀들이 도대체 저 신부가 보는 책이 뭔가 하고 몰래 훔쳐봤다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이런 처벌을 받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즉 뭐냐, 이거는 신탁의 문자이고 권력층 최고의 전체 인원의 0.1%도 안 되는 권력층들, 기득권들만 사용하였던 문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민정음으로 하여 완벽하게 이치를 갖춘 것을 백성들께까지 전부 깨우치게 하신 세종대왕은 그야말로 우리 전체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애민정신이 강한 그런 제왕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민주적이고 가장 백성들이 살기 좋고 백성들이 가장 의견이 존중되는 그런 시대가 추구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일까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단체, 바로 국학원이라는 단체입니다. 국학원은 세종대왕이 갖고 계시는 그런 의지를 지금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펼쳐놓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여러분 여기서 시행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학문적으로 가장 딱 여러분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세계 모든 문자와 언어는 한국 고대어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구소련, 러시아는 옛날에 가장 문학이나 모든 것들이 뛰어났던 그런 나라였죠. 바로 구소련의 노스트라카라는 학자가 세계의 모든 언어는 하나로부터 됐다. 즉 우리가 마고 율려 시대나 성경에서 얘기할 때 태초에 소리가 하나로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노스트라카 이론입니다. 사실은 노스트라카 이론이 우리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나 기타 제가 학술 단체 세미나를 할 때 한국어 어원 사전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소개를 합니다. 이 책이 바로 우리나라의 노스트라카 이론과 노스트라트 어원 여행이라는 책을 써내신 분인데 조영언이라는 분입니다. 저한테는 스승님이신데 안타깝게도 제가 35쯤에 만나서 학문을 교류하다가 이분이 41 되시던 해에 하늘이 필요해서 너무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계셨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와서 강의하고 애쓰지 않아도 될 뻔했어요. 그분이 다 하시면 되고 저는 열심히 그분 지원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분이 먼저 가시는 바람에 제가 나서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학자분들이나 역사학자분들이 한국어 어원사전이 우리나라에 하나도 존재 안 한다라고 아쉬워하면서 조영원 선생님에 대한 어원 연구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 그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반갑게도 한 10시간 전인가 우리 한국 전통 가옥에 대해서 소개하신 김상일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이 책을 찾고 싶은데 없다라고 그러면 사실 여기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이 정말 사연이 많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 책을 출판사에 의뢰해 놓고요. 책이 출판되기 전에 그만 조영원 선생님이 돌아가셨고 이 책이 너무 소중한 책이라는 걸 아셨던 편집국장님이요. 본인 사비로 해서 기본 100여 권 정도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그 조영원 선생님을 추모할 수 있는 분들한테 한 권씩 드렸고 그 중에 한 권이 저한테 왔는데
제가 이 책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오질 않아요. 아마 그때 받으셨던 분들이 추모 행사 끝나고 나서 그냥 어디 서재에다가 넣어 놓으셨거나 혹은 요즘에는 하도 이사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다 분실하시고 그래서 없던 모양입니다. 제가 전국에 도깨비 시장이라고 해서 구서점 이런 데 찾아봐도 책이 안 나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상현 교수님 이 책을 진짜 재고를 한번 하시고 학문적으로 더 발전시키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국학원을 통해서. 그러면 제가 교수님하고 이 책도 같이 한번 연구하고 사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러면은 노스트라카 이론이 여기에 오롯이 녹아서 이 책 소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훈민정음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왜? 세계 모든 언어와 문자가 우리말에서 왔다는 것을 제가 큰 제목으로 했기 때문에 차차 시간 되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를 할 테고요. 그러면 이 훈민정음이 세상에 나왔는데 과연 그럼 바로 쓰여졌을까요? 아니었죠. 우리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 그 서슬퍼런 그 감시에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이걸 감추고 계시다가 해방 직후에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제목으로 어떻게 놨냐면 훈민정음 해례가 발견되기 전과 훈민정음 해례가 발견된 후에 우리 국어학자들이 보는 견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자, 해례 발견 이전에 있던 이론들이 어떤 이론들이 있냐? 제가 많이 예를 들죠. 바로 최세진 선생님의 훈몽자해, 그리고 여암 신경준 선생님의 신증유학,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용비어 청가 부무운중경 목판으로 됐던 그 부무운중경은 또 제가 요 아산에 가까운데 세심사 대웅전 불사를 하면서 거기에 목판분을 제가 직접 친견을 했습니다. 남한에서는 우리 훈민정음으로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부무운중경 목판이 우리 바로 고향 아산 세심사라는 사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영광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불경 언해는 이제 간경도감을 통해서 8만 대장경을 전부 언해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훈민정음 발견 이전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1933년도에 조선 총독부 산하에 조선어학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엔 훈민정음을 보지 못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 학문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주시경 선생님, 최연배 선생님 욕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분들이 보질 못했는데 어떻게 했을 거야.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물론 우리 문자와 언어를 알리기 위해서 애를 쓰셨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셨더라면, 그러면 해례본을 보고 하셨더라면 오늘날 잘못되어진 국어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여과 없이 되는 것이 그때 다 수정이 되어지고 고쳐졌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자, 그러면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고 학계에 나온 이후에 어떤 책들이 나왔냐면요. 자, 저는 사실 제가 최초로 이런 책을 썼다라고 처음에는 좀 자부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죠.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바로 오늘날의 중국이죠. 조선 자치구의 연변대학교의 오봉엽 교수님이 이러한 훈민정음을 보시고 그리고 주시경 선생님의 한글가를 보시고 어땠을까요? 주시경 선생님의 한글가를 보시고 엄청 실망하신 거죠. 이 엉터리 학문이 저게 지금 남한과 북한의 주류 학문이 돼버렸어 하고 엄청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것이 바로 이분과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학자로는요, 우리가 임꺽정이라는 그런 책을 쓰신 벽초 홍명희 선생님이 있습니다. 나중에 월북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김일성 대학에서 교수를 하시면서 또 최고의 권력자의 3인자 자리까지 올라갔던 분이셨는데 그분의 아드님이요, 바로 훈민정음을 보시고 제대로 연구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봉엽 교수님과
홍기문 교수님의 훈민정음에 대한 이론이 사실상 세종대왕의 의지를, 세종대왕의 뜻을 받아들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제가 주식영 최인배 선생님 엉터리 학문했다고 막 흥분해서 얘기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른 훈민정음을 써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세종 이두의 눈물이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이러한 얘기들을 했던 겁니다. 바로 용마하도입니다. 이 용마하도는요, 우리 오봉엽 선생님과 홍기문 선생님께서 정확히 기본으로 하는 그 이론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하고 그분들이 고민하시다가 뭐냐면, 훈민정음의 하도는 이설이라고 앞에다 붙이셨어요. 좀 다른 설명이지만 이거를 읽어봐라. 이설 하도, 훈민정음의 하도 기원론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자, 그게 바로 저 제9보병사단 수색 일중대장을 하고 있던 제 손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여름 장마통이에요. 이 논문이 저 갈대밭 뻐르파스 발견이 되었어요. 우리 전우들이 이걸 갖고 와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부른 삐라 서적 이런 것들은 제가 검열해서 상급부대에 올리다 보니까 이걸 제가 목욕탕에 놓고 한 장 한 장 열어봤어요. 진흙을 털면서. 제가 써놨던 책에 대한 확신과 제가 만세를 부를 정도로 제가 목욕탕에서 미쳐서 만세를 막 불렀어요. 병사들이, 상황병들이 다 와서 중대장님 왜 그랬어요? 무슨 일이세요? 막 그랬어요. 이거를 홍기문 선생님하고 오봉혁 선생님이 먼저 해놨다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한 거, 이 자료가 제 손에 딱 들어온 겁니다. 이제 확신을 얻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우리 학자들이요, 사실은 무시했습니다. 왜? 앞불사, 일본의 우리 제국 치하에서 벌써 경성제국대학교, 오늘날의 서울대학교, 벌써 한 20년, 30년 동안 잘못된 국문학이 이미 자리를 다 잡아버렸습니다. 그분들이 이미 제자들을 전부 길러서 거기서 석사, 박사도 내보내고 학위를 다 줬던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방종현 선생님이죠. 방종현 선생님이 제가 뒷조사를 해봤어요. 방종현 선생님이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를 요약하는 책을 내셨어요. 그 책을 제가 증거물을 찾기 위해서 전국의 고서점을 다 뒤지다가 결국에는 어떤 거간꾼이라고 그러죠. 어떤 분이 그 자료를 가져오셔가지고 제가 방종현 선생님이 이 내용을, 하도기원론을 알고 이해하셨으면서 그냥 묻고 기존에 있던 학문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는 것을 제가 그래서 막 열을 내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충남대학교의 초대 학장을 하셨던 이종호 교수님은요, 더군다나 우리 이 하도에 대해서, 즉 정혁이라고 하는 김일부 선생님 밑에서 공부까지 하신 분이라 이 하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도 결국엔 방종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그랬겠죠. 이거 우리 학문으로 다시 내놓으면 우리 학문이 전부 쓰레기가 되니까 그냥 숨기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셨겠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밝히는 일을 여태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하도가 뭐길래 제가 그렇게 저 경성제국대학,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을 이렇게 폄하를 할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분들이 또 해놓으신 업적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주식경 선생님들이 전국에 있는 우리 말들을 모아서 말모의 활동을 했죠. 그 정말 박수 쳐드리고 정말 고생하신 분들 저희들이 존경하고 인정해야죠. 그렇지만 아닌 건 또 짚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문학계가 이렇게 변화해 나가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하도라는 것이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천문, 지리, 수리 이것이 문자로 승화됐다고 그랬죠. 자, 보시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에 세종대왕께서 모음 11자를 설명하시면서 천지인 오아우어 요야유여 요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천지인 오아우어 요야유여 요거 보시면서 우리 어떻게 배웠죠? 아야, 어여, 오유, 우유 이렇게 배웠죠? 사실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천지인, 오아우어, 요야, 유여 이렇게 해야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와 있는 설명 그대로입니다. 이거를 제가 눈 가리고 속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훈민정음 원본에 그대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그러면서 요 한자 한자까지도 다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해 놓으신 세계 어느 나라의 어느 문자도 그것이 어떻게 유래했는지 기록 자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글자의 제자, 모음, 자음의 원리까지도 한자 한자 100% 설명해 놓으신 바로 이 훈민정음이 있었던 겁니다. 훈민정음이요, 1조 원 가치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닙니다. 1조 원 가지고도 우리말로 택도 없습니다. 몇 수십조 원을 줘도 훈민정음은 정말 훌륭한 우리의 유산입니다. 유네스코요, 그거 부자 나라 사람들이 만들어 놨죠. 근데 앞으로는요, 유네스코 같은 거를 누가 이끌어 가야 돼요? 바로 우리 국학원이 그런 문화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초기지에 앞에 가서 열심히 싸우는 전사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BTS를 이끄는 방시혁 선생님, 그리고 BTS의 우리 일원들이 전방에서 열심히 싸웠죠. 그 전에 또 누가 싸웠죠? 저하고 조금 비슷하게 닮았다고 그래서 제가 학교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싸이하고 닮았대요. 그래서 싸이가 한동안 아주 열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바로 싸이 그리고 BTS, 방시혁 선생님 이런 분들이 진짜 우리 문화의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선발대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해야 됩니다. 자, 얘기가 조금 옆으로 샜는데, 자, 이때쯤 되면 또 얘기가 지루해질 수 있죠. 근데 제가 아리랑을 불렀죠. 이거 그대로 제가 아리랑에다 한번 비유해 볼게요. 천지인 천지인 오아우어 천지인 천지인 요야유요 정음 버리고 가시는 한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청천 하늘엔 별들도 많고요. 우리네 가슴엔 희망도 있지요. 바로 훈민정음 28자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이런 강의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요, 정음 버리고 가시는 한글, 즉 훈민정음을 잘못하는 한글은요, 심리 못 가요. 백리, 만리, 천리 수만 리를 가려면요, 바로 훈민정음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노래도 해봤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저 아이들한테 좀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어요.
전지인 천지인 모하니 오와 우오 전지인 천지인 모하니 요야 유요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 천지인 정음으로 가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천자도 없잖아요. 지인 지인 모하니 아야 어여 지인 지인 모하니 우유 우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잘못된 한글이죠. 그러면 죽었니 살았니 죽은 글자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글자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한번 홍보를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국학원에 교육 오는 학생들한테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전지인 천지인 모하니 오와 우어 전지인 천지인 모하니 요야 유여 이렇게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 이런 노래 꼭 전파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요즘엔 또 우리 엄마 아빠들 그 좋은 집에서 가정 행복하게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줄게 전지인 천지인 오와 우어 요야 유여 이렇게도 해봤어요. 꼭 우리 선생님들께서요 우리 문화를 알릴 때 이런 것들을 하고 외국인들 오시면 꼭 아리랑 훈민정음 꼭 전달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많이 흐렀지만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나중에 편집 잘 해주실 걸로 믿고 제가 그냥 전달하고 싶은 뜻 제 욕심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천지인은 뭐일까요? 바로 하도의 천이고요. 요게 지예요. 근데 훈민정음에다가요. 인에 대해서 요거는 하늘이라고 하고 요건 땅이라고 하고 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써놓으셨냐면요. 사람은 하늘과 땅을 두루 아울러서 많은 활동을 하고 연계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과 양의 어느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고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음과 양을 부여하지 않았더라고 본문에 그대로 세종대왕께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천지인이 가운데 있고요. 그러면 오, 아, 우, 워 훈민정음 해례문 본문에 그대로 돼 있는 순서대로 하면 오예요. 자, 어떻게 해서 오일까요? 선생님, 이렇게 읽으면 오죠. 오, 그러면은 아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오, 아, 그리고 오, 아, 우, 이렇게 했습니다. 천지인 오, 아, 우,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요거를 설명을 또 다 해놓으셨어요. 친절하게. 이 본문에 요거를 오는 요게 북쪽이고요. 여기에 우리 선조들께서 수라고 해놨어요. 요거는 하늘의 소리이고 물의 기운을 갖고 있으며 방향으로는 북쪽이고 요게 우리가 성물로 얘기하면 북현무에 자리되는 거예요. 오, 아, 아는 요게 동그라미가 3개잖아요. 아, 숫자로는 3이고 동쪽이면서 성질로는 나무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역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3, 8, 글씨를 제가 하나도 안 예쁘게 썼는데 예쁘게 써볼게요. 38목이라고 표현하셨고요. 여기는 그러면 2, 7 남쪽이니까 화의 자리죠. 2, 7 화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 아, 우, 어. 그러면 여기는 4, 9, 여기가 금의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1, 6, 수, 물의 자리예요. 그래서 1, 6수, 3, 8목, 2, 7화, 4, 9금, 여기는 5, 두 개 합쳐서 10, 토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다가요, 바로 글자 배열을 하나하나 정확히 해놓으시고, 그걸 본문에다가 그대로 설명을 다 해놓으셨어요. 가장 당대의 천재인 정인지라는 학자가 해놨죠. 그러면 정인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까요? 아니죠. 세종대왕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세종대왕은 그야말로 천문지리 수리 모든 것들을 여기에다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농사직서를 쓰시고 그리고 천문관들을 등용시키고 그 다음에 집현전 고유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고려시대 때 집현전이 시작이 됐어요. 그 고려시대 집현전은요, 어떻게 됐냐.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해서 봤어요. 근데 세종대왕께서는 학문 탐구하는 기관으로 집현전을 단독 기관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연구하는 분들은요, 소위 얘기하면 치해법권에서 있게 하셨어요. 아무 검열도 안 하고 오로지 학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글자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이 하도 여기 이런 모형에다가 하나의 점을 붙였어요. 이렇게 해놓고 원본에다가 초출자라고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초출자는 오, 아, 우, 어. 바로 초출자 오, 아, 우, 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천지인이 서로 작용, 합치고 흩어지고 해서 오와 우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점을 2개를 붙이셔서 이거를 제출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모든 음양에 좋아하죠. 청색이 음이라면 붉은색이 양이죠. 그 다음에 청색이 짝수라면 붉은색이 홀수이죠. 그래서 음양, 오행 모든 이름들 여기다 다 넣어 놓으시면서 제출자를 하시는데, 자, 제출자 보실까요? 이렇게 2개를 붙이시고 요거를 제출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제출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실까요? 자, 안쪽에 초출자를 했으니까 바깥쪽에 이렇게 2개를 붙이면 이렇게 써지고요. 이렇게 써지고 이렇게 써지죠. 그러면 이게 뭘까요? 요렇게 써놓으시고 점을 2개 붙였으니까 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바깥쪽에 2개를 이렇게 딱 붙이니까 바로 야 이렇게 하니까 유가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바깥쪽에 2개를 점을 붙여서 제출자를 하시고 이렇게 그려보니까 여가 된 겁니다. 자, 이 이론을 바로 오봉엽 선생님하고 홍기문 선생님이 정확하게 밝혀놓으셨어요. 그러시면서도 그분들이 학자이다 보니까 점잖게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확신을 한 거죠. 왜? 선대 앞에 우리 오봉엽 선생님이나 홍기문 선생님이 해놓으신 거 있기 때문에 제가 연구한 결과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면서 100% 이렇습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바로 훈민정음이 하도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론을 제가 펼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모음은 이렇게 해서 천지인, 오와 우어, 요야, 유요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정확하죠? 어디 하나 여기에서 맞지 않거나 틀린 데가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해하셨을 줄로 믿고 그러면 제가 이제는 모음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음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자음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조금씩 배워요. 어떻게 배웠냐면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배웠어요. 사실은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읍, 키읔, 여린 기읍, 디귿, 티읕, 니은 이 순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요거를 제가 준비하면서요. 저는 사실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정확하게 또 이해하시고 같이 사유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음 11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훈민정음은 28자였죠. 모음 11자가 이렇게 해서 정확히 밝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음 17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자, 세종대왕께서 여기에다가 명확히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해례본을 봤을 때하고 안 봤을 때 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게 완전히 방향이 틀려졌던 거예요. 해례본을 제가 보고 명확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기읍자와 니은자와 미음자 그리고 시읒자, 이응자라고 기본자를 정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발전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으셨다고 설명을 명확히 해놓으셨던 거예요. 자, 미음은 비읍이 되고 피읍이 되고 시읒은 한획을 더하여 지읒이 되고 한획을 더하여 치읒이 됐습니다. 자, 이 얘기를 원본에 소리가 거세지거나 커지는 소리는 바로 가액을 한다라고 설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읍이 키읔이 되고 니은이 디읒이 되고 시읒이 지읒이 되고 이응이 여린 이응이 되고 히읗이 되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바로 또 칠음, 사성칠음이 적용됐으니까 반설, 반치음, 반설, 반치음이 적용이 돼서 총 17자를 만들어내셨죠. 그러니까 11자와 17자, 즉 28자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 놨어요? 기역을 바로 우리 발성기관에 작용하는 그 모형을 본땄다라고 여기다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요새는요, 훈민정음이 발성기관을 본따서 이와 같이 기응,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잘못 쓰여지거나 혹은 사라져 없어진 글자들이 많이 있죠. 자, 그거는 제가 다음 강의 시간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너무 많은 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혼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모음, 자음 되는 원리만 딱 가르쳐 드리는데, 자, 조금 전에 제가 하도 그림을 하면서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결론이 될 수 있어요. 태우 복희 할아버지와 여와 할머니 때에 이러한 글자의 기본 체계가 완성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태우 복희 할아버지가요, 여러분들 복희 여와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의 시조신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의 태우 복희 할아버지는 5대 천왕의 12번째 아드님이죠. 환웅나라에. 그렇게만 일단 아시고요. 자, 복희 할아버지가 뭘 들고 계시냐면요, 이런 기역자를 들고 계세요. 나중에 왜 선생님이 기역자라고 할까? 시읒자라고 할까? 기역이라고 안 하고,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설명드릴 거예요. 기역자를 들고 계시고요.
여와 할머니가 컴퍼스를 들고 계세요. 즉 시읒자를 들고 계신데, 자, 기읒과 하늘의 모든 기운과 모든 뜻이 우리 땅에 인간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기읒자, 요 제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확실하게 다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특히 가림토 문자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녹도 문자를 설명을 드리고 하면서 어떻게 생겨났는지까지 제가 전체 다 밝혀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밝혀서 가르쳐 주신 분들이 없잖아요. 자, 기읒자, 니은자. 땅의 기운이 하늘의 감사함으로 니은자를 만들었고요. 이 두 글자가 합쳐져서 바로 미음자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기응, 니은, 미음, 기읒, 니은, 미음, 그 다음에 시읒. 자, 이 컴퍼스는 제가 이거 설명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피타고라스 정의라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하시지요. 근데 유럽에서 피타고라스라는 학자가 이 정의를 내놓기 2000년 전에요. 우리 조상들은요, 이미 이 컴퍼스의 원리를 다 깨고 계셨고요. 해와 달, 우주의 모든 천체들을 관측하면서 거리와 각도 이런 것들을 다 재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중에 주비산경이라고 하는 책자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1.8m, 6자 되는 나무를 평평한 지면에 세워놓고요. 태양으로부터 혹은 별로부터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지점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A자승 플러스 B자승은 C의 자승이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의죠. 요거보다요, 요게 1600년대 유럽에서 나온 학문인데, 요거보다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요, 벌써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고구현이라고 했어요. 이 고구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피타고라스보다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달의 거리, 별의 거리, 태양의 거리들을 이미 우리 조상들은 다 재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건물 중에 특히 한옥에서 처마의 길이가 결정이 될 때는 바로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즉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 그 비밀을 조상들이 지혜롭게 활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춘분 때, 추분 때, 동지 때, 하지 때 가장 빛이 우리 생활에 이롭게 비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처마의 길이에요. 자, 그런데 구고현이 그러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주비산경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이 책은 나중에 송나라 때 다 정리를 해서 그야말로 오늘날의 수학 총서보다도 더 훨씬 훌륭한 그런 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잠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론이 바로 복희 할아버지와 여와 할머니가 기읒자를 들고 있고, 바로 시읒, 컴퍼스를 들고 있고 그랬던 이유예요. 그림에 왜 저걸 들고 계실까?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했지요. 곧 더군다나 7천 전에, 그런 7,000년 전에 이런 걸 들고 있었다. 자, 놀랍죠? 이 컴퍼스로요, 뭔가를 그려냈어요. 이게 또 바로 유럽보다 몇천 년이 앞서 있는 파이의 비밀이에요. 원주율 3.14죠. 이미 우리 조상들이요, 이걸 다 반영을 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읒, 니은, 미음, 시읒, 이응자가 기본자가 됐던 거예요. 이거를 설, 순, 취, 후 뭐예요? 우리 발음기관하고 또 정확히 연결해 놓으셨고요.
이러한 또 모든 글자의 배열이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신체에다가도 정확히 일치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역자 천지인 오아우어만 열심히 잘해도 이것은 율려, 즉 음양오행의 이론이 글자 하나하나에 정확히 세종이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천지인 오아우어 요야요어만 열심히 주문으로 외워도요, 명상을 해도요, 우리 모든 장기들이 이 하늘의 진동과 파동과 연계가 돼서 정말 건강하고 원활한 이 신체 구조들을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국학원에서도 천지인 오아우어 요야유어 주문과 그 다음에 기응, 니은, 미음, 시읒, 이응 이 주문을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제가 해보이고요. 다음에 이 자료를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자료를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어요. 자,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와서 할 때는 천지인 오아 우어 요야 유요 그냥 제가요 기교를 부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천지인 오아우어 요야 유요를 불러도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작용해서 오자라고 발음만 해도 우리 인체 구조가 바르게 질서를 잡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연구해서 명상에 활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상법을 또 우리 국학원에서 활용을 하신다면 훨씬 더 우리 문화를 알리고 또 바른 수행법을 알리는데 일조할 수 있을 거라는 제가 자신을 갖고 한번 권유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기역은요.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 이렇게 해도 되고요. 기역, 니은 요렇게만 해도요. 요것이 바로 하늘의 윤려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몸에 그대로 작용을 해서 음양, 장기관의 모든 데 원활하게 경락, 모든 맥들이 잘 살아서 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수행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왜냐면요. 세종대왕께서는 그냥 오자만 부르고 그냥 아자만 부르고 그냥 우자만 부르고 그냥 어자만 불러도 모든 것들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까 하도론을 하면서 그 하도론에서 뭐냐면요. 상생하는 글자예요. 천지인 오와 우어 요야 유여 요거는 바로 목화투금수 상생의 그런 사이클을 그리는 그런 문자에 그대로 대입을 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면 왜 제가 아야 어여 안 된다고 하냐. 아야 어여 배열은요. 상극의 배열이에요. 놀랍게도 과연 조선 총독부 산하의 조선어학회에서 그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그 생각을 제가 의문을 갖게 돼요. 천진, 우아우어, 요야요는 상생의 문자인데 지인, 오, 아야, 어여, 오요, 우유는 뭐예요? 상극의 글자 배열로 해놨어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한자 한자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매일 쓰는 말, 매일 부르는 이름, 그래서 장명할 때도 얼마나 어른들이 많은 심려를 기울여서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와 마찬가지로 매일 쓰는 우리 말이 상생의 말이어야죠. 상극의 말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비약을 해서 한글로 바뀌고 난 다음에 상극의 문자로 바뀌고 난 다음에 동서로 서로 대립을 하고 남북으로 갈라졌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억지 주장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우리가 동서로 어우러지고 남북으로 통일해서 같이 어우러지는 상생의, 즉
홍익 인간하고 제세 이화하고 이화세계를 만들려면요, 바로 훈민정음에서 만들어주신 그 원리대로 상생의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말로써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언짢은 일, 나쁜 일 갖고 말다툼이 되다가도 우리 말을 그대로 잘 살렸으면 서로 이해하는 말, 상생하는 말로 돼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동서로 계속 대립하고 있고요. 남북으로 대립하고 있죠. 저는 분명히 자신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한 이유가 바로 동서로 남북으로 화합하는 글자로 바꿔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라진 글자에 이런 글자들이요. 반칙, 이런 글자들이 반드시 살려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살려졌을 때 바로 우리 말과 문자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주 막 혁명을 일으키는 것처럼 모든 걸 다 바꿔 쓰자는 얘기는 제가 드리지 않아요. 단 순서만이라도 천지인 오와 우어 요야 유여 지인 아야오여 아닙니다. 오와 우어 요야 유여 요 순서만 바로 잡았어도 우리가 대립에서 훨씬 화합하는 분위기로 간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언어의 우리가 모태인데 세계 전체가 홍익인간하고 이화세계를 이룰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된다면 BTS의 우리 멋진 용사들한테 천지인 오아우어 아리랑 이 노래를 꼭 세계 무대에서 앞에서 해주고 그리고 공연을 하면 그들이 훨씬 더 상생의 기운으로 더 큰 기운으로 확장되고 더 인기 있고 더 세계 문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단체로 분명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줄여야 되는데 이제 결론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누구한테요? 우리 학자들한테, 우리 7,500만 우리 국민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라고 묻고 싶으냐면요. 제가 묻고 싶은 거를 오늘 진짜 힘주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왜 우리 학교에서는 훈민정음 해례가 완전히 세상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훈민정음을 교육을 안 시키나요? 왜 안 시키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답을 들어봤어요. 국어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궁색한 변명이죠. 첫 번째, 교수들의 기존 학문이 훈민정음대로 하면 다 폐기되어야 된다는 말을 안 하고요. 그거는 음양오행 이론이라 과학적이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얼마나 한심한 얘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문, 지리, 수리 모든 과학으로 만들어진 문자예요. 음양요? 양자역학이죠? 음양. 그리고요, 얼마 전에는요, 빛이 아무것도 없는 똑같은 속도로 다 갈 수 있다라고 이론이요. 이제 옛날 이론으로 파기됐어요. 뭔가에 걸치고 하면서 그 속도도 차이가 있고 그런 생겨요. 그걸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 동양학에서 마고시대의 팔음팔량 율려입니다. 그 율려가 이제 과학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과학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와 있는 얘기가 과학이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에 있는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과학보다 앞서 있는 과학입니다. 그런 학문을 세종대왕께서 실현시켰던 거고요. 그리고 기득권, 즉 어떤 특정인들이 신탁의 문자로 어떤 특정인들이 통치의 문자로 쓰던 바로 가림따 녹두 문자를요. 우리 모든 민중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눠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하면서 제일로 듣고 기분 좋은 소리가 있어요.
당신이 세종대왕의 현신인 것 같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냥 저 보면요. 그냥 세종대왕, 세종 2도의 현신이다라고 해주시면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더 힘내서 강의할 수 있어요. 그렇게 꼭 얘기해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정 종교에서 반대를 해요. 저는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개신교에서요. 단군 할아버지 머리도 잘라요. 역사인데. 그리고요. 음양오행 이런 이론들을 미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 미신이 아니고 과학입니다. 왜 미신이라고 혹평이 되고 그 다음에 핑계거리를 주었느냐. 우리가 정초에 사주팔자를 보지요. 바로 이러한 이론을 비유해서 사주팔자를 보다 보니까 미신이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무속인들이나 오늘날의 이렇게 장명가 사주팔자를 보시는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날에서는 가장 저 아래 하층 어떤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과거에는 최고의 상층에 있던 분들이 지금은 제일 하층에 있어요. 왜요? 그걸로 돈벌이를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초에 그런 거 하지 말자고는 못하고요. 하되 이것은 과학의 일부분을 활용한 것이니까 이건 천문과 지리, 수리를 이용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라는 말을 꼭 그분들이 해 주시면서 이런 행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천문, 지리, 수리가 과학인데 그것이 미신이 되는 그런 역할을 또 사실은 이 점술가들이나 장명가들이 많이 했던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잘못된 거죠. 우리가 훈민정음 버린 거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잘못된 거죠. 제가 일본 학자들을 탓하고 조선 총독부를 탓하면서도 그러면 우리는 뭐 했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기득권 교수들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제자 양성 그동안에 한 것이 이론이 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훈민정음을 살려쓰고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면요,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져요. 학문적인 권위가.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게 안 해요. 나 밥그릇 놓칠까 봐서 나 이거 훈민정음 안 가르치는 거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야. 엉뚱한 데로 끌고 가요. 한글, 잘못된 한글을 끌고 가서 심지어는 외래어 표기법까지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경음되는 게 나쁘다고 해서 짜장면을 자장면이라고 하고요. 이 진짜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을 국어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제가 국어학자들한테 나쁜 말 한번 할게요. 당신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을 우자를 쓰거든요. 어리석을 우자를요. 아주 권위 있는 옥편이나 이런 데 자전 찾아보세요. 제일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긴팔 원숭이 우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양심을 속이고 학자적인 양심을 속이고 학문을 속이고 세종대왕을 속이는 거잖아요. 바로 가야 됩니다. 당신들 사실은 이거 밝히면요. 밥그릇 안 떨어져요. 이걸 밝히셔서 그걸 학문으로 해서 지금 자리에서 새로 가르치시면 돼요. 지금 경성제국대학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이지 않습니까? 옛날의 단국대학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의 단국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잘못됐던 거 바로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른 학문을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서 제자들한테 새로 가르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학자분들 마음으로 뿌듯하시겠어요? 제 생각에는요, 누워서 자다가도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어라고. 내가 학자적인 양심을 지켰어. 나는 진짜 양심껏 살았어. 내가 죽어서 어떤 세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양심적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결론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또 이유를 대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서양 학문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서양에. 제가 피타고라스 정의 얘기했잖아요. 왜 수학 시간에 피타고라스 정의를 가르쳐요?
주비산경을 가르치고 고구연을 가르치면 돼요. 그거보다 2000년이 앞선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2000년 뒤에 피타고라스라는 학파에서 그 피타고라스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 라고 가르치시면 돼요. 근데 이 얘기는 어디로 다 증발됐고 사라졌고요.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불똥이 수학 선생님들한테 트네요. 수학 선생님들은요, 자, 피타고라스 정의만 강조하실 게 아니고요. 고구연 주비산경을 강조하시고요.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만들어준 그 천문유초, 칠정산 이런 거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수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 과학 선생님, 천문, 지리, 수학을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제자들을 양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훗날 제자들이 요새 교권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거 누가 떨어뜨렸어요? 당신들 스스로가 떨어뜨린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떨어뜨린 거예요. 이렇게 교육이 되어져 왔으면요, 교권 절대로 안 떨어져요. 자, 우리 노인들이 천대받는 시대죠. 놀랍게도 제가 이 얘기 꼭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옛날에요, 저 땅속 동굴 사람들이 한 명 간신히 드나들 수 있는 저 굴 속 몇백 미터 안쪽에요, 죽음에 이르른 노인들을 모셨어요. 왜냐하면요, 동물들부터 해를 안 입기 위해서. 지금은 컴퓨터가 있어서 혹은 USB가 있어서 모든 학문적인 저작물들이 거기에 보관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천문을 보시고 지리를 하신 분들을 그런 데다가 안전하게 모셔놓고요, 우리 젊은 여성분들, 젊은 남성들이 가서 고기를 입에 씹어서 소화를 시킬 수 있게 그 노인들 입에 넣어서 그분들을 연명을 시키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요, 그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현실 생활에 이용을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학문입니다. 결국 그 노인들, 그 기억, 메모리들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귀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 아무리 머리 좋은 학자보다도요, 칠판에다 쓰는 것보다 PPT로 해서 만드는 강의를 더 좋아하고요. 이것도요, 5분 지나가면 젊은 사람들이 안 본대요. 3분으로 줄여서 뭘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왜곡되어지는 것들이 또 너무 많아요. 그러려면,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요, 우리 국학원에서는 정말 장점이 있어요. 특히 예의와 노인 존중에 대한 부분들을 꼭 빼놓지 않고 계세요. 우리 문화, 오래된 문화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우리 한문화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동굴 깊은 속에 우리 안전하게 모셔둔 어르신들의 바로 머릿속에서 남아있는 그 자료가 바로 우리 국학원의 바로 USB고 국학원의 중앙처리장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이 강의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제가 결론 부분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드려야겠죠? 근데 그 답이 뭐냐? 그 답은 제가 주제의 큰 제목이 곧 답이에요. 세계 모든 문자와 언어는 한국 고대어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너가 증명해봐.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보시면요, 세종 이도의 눈물이라는 제 저서와 똑같은 제목으로 유튜브에 뭐라고 올려놨냐면요, 이태리어,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이런 것들을요, 제가 열심히 한 일주일 열심히 노래를 준비해서요 하고, 그 얘기를 설명을 잘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자, 여러분들 그래도 서울대 공대 나오신 분 대단하신 분들이죠. 독일의 본대학 교수님 대단하신 분이고요. 고대에 공대 나오신 분들 대단하시고 언어학부 전공하신 분 대단한 분들이죠. 그분들이요, 그것도 저의 5, 6년 선배님들이 열심히 연구해 놓은 자료를요, 제가 이렇게 알릴 때 옆에서
해석을 해주고 이게 우리말이야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이런 강의 시간을 우리 국학원을 통해서 꼭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문자와 언어는 한국 고대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문화를 알리면서 알릴 수 있고요. 그 하나면 다 답이 되었죠. 문자와 언어는요, 결국 역사를 만들어내고 바로 저장 메모리를 만들어내고 했죠. 메모리요. 런던 올림픽의 주제가에서 메모리, 얼마나 그 사람들 현명해요. 우리 한국의 메모리가 뭐일까요? 한국의 메모리는요, 바로 우리 언어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우리의 사투리, 우리의 방언, 우리의 언문, 우리의 훈민정음, 정음, 율려가 바로 메모리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문 14소, 천문 14소 28소를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드리면서 오늘 강의가 최소한도 7,500만이 다 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헌균이었습니다.